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는데요. 자, 상법 개정과 노란봉투법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다, 그죠? 아주 빠른 시일 내로 뭐 이렇게 밀어붙여가지고 통과가 될 것 같은데 참 암울합니다. 자, 이게 도대체 뭔지, 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6월 9일, 오늘이죠. 이제 아침에 이제 기사인데, 파이낸셜 뉴스에서 이제 이 정부에서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 한다고 이제 기업이 비상이다. 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자,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자, 3% 룰이 포함됐다. 상법 개정입니다. 상법 개정. 상법 개정안을 추진을 하는데 3% 룰이 포함됐대요. 그 다음에 집중 투표제를 도입하고, 분리 선출되는 감사위원인 이사의 수를 확대. 그 다음에 노란봉투법 하면서 한진중공업, 쌍용자동차 파업, 이게 옛날 했던 거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말씀드릴게요. 요게 뭔지. 여기서 보면 3% 룰이라는 거는, 자,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감사위원 선임 시 의결권을 3%로 제한. 자, 최대 주주가 감사위원을 선임을 한대요. 이때 의결권을 3%로 제한. 그러니까 이 최대 주주가 만약에 주식을 막 50% 넘게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그래도 의결권이 3%밖에 안 된대. 이런 말입니다. 자, 이거 더 자세한 내용은 또 뒤에 나옵니다.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집중 투표제 도입. 소액 주주들이 요 의결권을 집중을 시켜가지고 대주주의 임원 독점을 방지. 한마디로 이 소액 주주들이 막 뭉쳐가지고 의결권을 집중을 시켜가지고 하면은 이제 임원을 대주주들이 원래 임원을 뽑았는데 자기네들도 임원을 뽑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전체 주주 대상 충실 의무. 그러니까 이사의 의무가 원래는 이제 회사의 이익이었는데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걸로 이제 확대되는 거예요. 의무가. 이건 또 왜 문제가 되는지 뒤에 가서 설명할게요. 노란봉투법 보면은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 금지. 손해배상을 청구 금지한다. 정당한 쟁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책. 자, 한마디로 정당한 쟁의 행위래. 만약에 뭐 어떤 이유를 붙여가지고 뭐 이런 항목에 대해서는 이제 노동운동을 해도 된다,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노동운동을 했는데 기물 파손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뭐 이제 파업을 했으니까 기업에 이제 손해가 갈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다 면책한다는 거예요. 다 면책하는 겁니다. 근데 이 쟁의행위 대상을 확대한답니다. 이 쟁의행위 대상을 확대를 해요. 면책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쟁의행위 대상을 확대를 한대. 비정규직이나 하청 문제까지 원청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겁니다. 요즘 대기업들이 뭐 일거리를 주잖아요. 여기 밑에 하청업체들한테. 그런 문제까지 그 기업에서 책임을 다 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뭐 그런 겁니다. 그렇다네요. 이제 그렇게 될 거라네요. 그래서 이제 뭐 뭘 해도 면책이래요. 자, 뒤에 가서 이야기할게요. 상법 개정 심화 내용. 자, 3% 룰 뭐냐 이게. 기존에는 뭐 지금은 대주주가 자기 지분만큼 이사를 뽑을 수 있어요. 자기 지분만큼. 만약에 50%를 주식 50% 가지고 있어. 그러면 50%만큼은 자기 마음대로 이사를 뽑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임원을. 근데 바뀌면 어떻게 되냐? 법이 바뀌면 어떤 주주든 최대 3%의 의결권만 인정이 된대. 뭐 주식을 100%면 뭐 소주주가 없기 때문에 98%를 가지고 있든 95%를 가지고 있든 뭘 가지고 있든 최대 3%래요. 자, 가지고 있어도 감사위원은 3% 제한. 반대로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외국 헤지펀드가 2~3%만 가지고 있어도 경영 감시 담당자를 자기 사람으로 앉히는 게 가능하다. 자기 사람으로 앉히는 게 가능하다. 2~3%만 가지고 있어도. 외국 헤지펀드가 한두 개입니까? 얘네들이 막 뭉쳐가지고 니도 2~3%, 나도 2~3%, 너도 2~3% 계속 이제 다 가진 다음에 이런 헤지펀드들이 막 10개 뭉쳐가지고 자기네들이 이제 말 잘 듣는 경영 감시 담당자를 자기 사람으로 앉히는 거예요. 이제 막 삼성 같은 데다가. 그럼 어떻게 된다? 외부 세력에게 기업 내부 정보가 노출. 그리고 내부에서 정책을 이제 기업 경영 정책을 이제 수립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이 새끼들이 얘네들이 앉힌 애들이 막 흔들겠죠. 이래 하지 마라 막 배나라 감나라 하겠지. 정보 다 빼돌리고. 자, 요거 하나 3% 룰. 집중 투표제 도입 아까 기사에 나왔죠. 자, 지금은 어떻게 하냐? 지분이 많은 순으로 이사를 골고루 뽑았다. 자, 바뀌면 어떻게 되냐? 주주가 가진 의결권을 한 명의 이사에게 몰아줄 수 있음. 자, 아까 이야기했던 거랑 똑같은 겁니다. 만약에 이제 수액 주주가 헤지펀드들이 니도 2~3% 나도 2~3% 해가지고 다 이제 주주 해가지고 얘네들이 한 명을 밀면 당선이 된다. 거기 이사가 임원이. 그러니까 외부 세력이 자신들 사람을 이사회에 끼워 넣는 것이 가능해져서 어떻게 한다고? 아까 봤죠? 위에서 외부 세력에게 기업 내부 정보가 노출, 내부에서 막 겹나라 배나라 하는 거예요. 자, 전체 주주 대상 충실 의무. 아까 봤죠? 이사의 의무가 회사가 아닌 모든 주주로 확대. 이게 뭔 말이냐? 지금은 이제 그 이사, 임원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돼. 근데 이게 개정이 되면 법이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돼. 근데 이 회사의 이익은 명확히 눈에 보인다고요. 뭐 영업이익이 얼마나 되고 뭐 그런 거요. 근데 전체 주주의 이익은 추상적이에요. 추상적. 뭘 말하는지
뭐가 범위가 뭐 이렇게 좀 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소액 주주나 외부 세력이 뭐 하나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냥 되도 않는 걸로. 당신 결정이 우리한테 불리했다 하고 배임죄로 소송이 가능해진다. 배임죄로 소송이 가능해진다. 뭐 이상한 거 하나 꼬투리 잡고. 그럼 이사들이 겁나갖고 결정을 못해. 이게 경영마비라는 거예요. 경영마비. 어디에서 헤지펀드들이 아니면 뭐 어디 뭐 중공의 뭐 어디 펀드든지 아니면 글로벌리스트 펀드든지 와가지고 2, 3%씩 막 다 이렇게 나눠 먹었어. 먹고 나서 뭐 되도 않는 걸로 소송을 하는 거야. 이제 이 사람들은 겁나서 이제 뭘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경영이 마비된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강화, 이것도 아까 기사에서 나왔죠. 경연진 견제를 이유로 감사위원을 따로 뽑고 그 수를 늘린다. 이 감사위원은 회사의 모든 회계, 경영 판단에 개입이 가능하다. 개입이 가능해요. 회계와 경영 판단에 이게 얼마나 큰 권한입니까? 그래서 이 감사위원이 많아질수록 기업의 기밀 유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어려워지겠죠. 경영 판단 하나 정책을 하나 결정하려고 할 때마다 견제를 받아. 한마디로 경영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삼성에도 뭐 현대도 LG에도 이거 이렇게 하자, 이번 뭐 저렇게 하자, 이번엔 어디 투자하자, 어디 뭘 연구를 하자, 기술을 뭘 연구하자, 어디 공장을 짓자, 뭘 해보자. 이걸 하나하나 정보가 다 이제 빼가고 정보를 다 견제받는 거예요. 그럼 경영진이 무력화되는 거예요. 정보 유출이 되는 거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래서 기업이 굴러가겠습니까? 자, 노란봉투법으로 넘어갈게요.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자, 이제 옛날 사례를 한번 볼게요. 한진중공업 파업 사례 네이버에서 찾아보세요. 이거 무슨 일이 있었는지 2010년, 2011년 당시. 자, 한진중공업에서 노조가 크레인을 점거하고 공장 운영을 방해하고 뭐 폭력도 있었고 경찰이 진압을 하는데 막 저항을 하고요. 그랬었어요. 근데 피해액이 사측이 청구할 때는 158억 원이었는데 법원에서는 뭐 이렇게 판결이 났다고 합니다. 59억 6천만 원으로. 2009년에 있었던 쌍용 자동차 파업 이런 것도 다 네이버에 치면 나옵니다. 자, 뭐 이렇게 경찰이 진압했는데 과정에서 장비도 훼손되고 그래서 이제 소송을 했어, 경찰이. 그래서 1심에는 13억, 2심에는 11억, 이자 포함은 30억 수준의 이제 이렇게 소송을 걸었는데, 그리고 사측에서도 이제 55억의 손해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법원은 21억만 이제 보상하라고 이렇게 판결을 했답니다. 어쨌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거 네이버에서 찾아보면 나와요. 이게 되게 심각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통과되면 어떻게 되냐? 노조가 회사 상대로 무슨 짓을 하든 기물을 부수든 뭘 하든 무죄. 아까 면책이라고 그랬었죠. 피해는 누가 부담하냐? 기업. 자, 이게 잘 모르겠으면 대학생들은 동덕여대 알죠? 동덕여대 사태. 뭐 어떻겠어요? 이 애들이 학교 정책이 뭐 남녀 공학으로 바꾼다 그랬었나? 학교 정책이 마음에 안 든다고 막 학교 다 때려 부쉈죠. 때려 부수고 뭐 라카칠하고 낙서하고 뭐 난리도 아니었죠.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된다? 이런 게 다 무죄가 된다. 학교가 자기 돈으로 그 다 복구해야 된다.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대학교로 비교하자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가장 큰 문제점이 여기서 이 노조가 얘네들이 하수인이라는 거야. 얘네들이 하수인. 이건 다 알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무슨 짓을 해도 이제 막 부수고 뭐 해도 뭐 파업을 해가지고 일 안 해가지고 뭐 손해액이 막 눈덩이처럼 불어나도 다 무죄인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재명이랑 민주당이 저 기업이랑 재벌이 하는 게 마음에 안 드네? 그래서 이제 민노총한테 살짝 말해. 이제 야, 쟤네들 마음에 안 든다. 뭐 어떻게 얘네들이 뭐 하나 트집 잡아가지고 이제 파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손해는 다 누가 복구해야 된다? 기업이 해야 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은 상법 개정안은 어떻게 되냐면 사장 마음대로 회사를 운영 못해 이제. 사장 마음대로 못해. 내 회사인데 내가 못해요. 외부와의 통로를 열겠다. 정보도 빼내고 외부에서 막 미는 뭐 임원을 안 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 노란봉투법은 뭐다? 말 안 듣는다, 기분 나쁘다 그러면 용역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다 때려 부수겠다. 그래도 합법이니까. 이게 본질입니다. 겉으로는 뭐라 그래요? 이거를 투명한 경영, 주주 권한을 강화한다.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본질, 실제로는 뭐다? 노리는 게 재벌 해체. 재벌, 너네 해체될 거야. 이런 말이에요. 기업 경영권 없어 이제. 즉 이 두 법마다 재벌 해체법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 대주주가 견제받아. 대주주는 보통 다 이제 재벌이죠. 근데 경영권이 해체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헤지펀드들, 글로벌리스트든지 뭐 중공이든지 어느 곳이든 끈이 어디 있든 외화가 이제 막 오는 거야. 이재명이 코스피 5천 만든다 그랬죠.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이 기업을 소유권을 넘기는 거예요. 이게 다 외자 유입을 명분화하는 거예요. 자, 이제 와서 법을 이래 바꿔놨으니까 니네 돈 투자해가지고 이 기업을 좌지우지 해봐라 이겁니다. 재벌이 이제 힘 못쓰게 만들어놨다. 외국 자본의 지배권이 이전된다. 이것은 곧 제2의 IMF 가능성 시나리오다. 이건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IMF가 오면 이와 맞물려 디지털 화폐 도입 및 이 화폐가 도입되면 어떻게 된다? 자산 통제 강화까지 이어질 수 있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재벌이 해체되면 나라가 망하는 이유 설명드리자면요. 재벌이란 한국의 산업구조 수출 비중이 40-50% 이상인 무역의존 국가. 수출의 주체는 거의 대부분이 삼성, 현대, LG, SK, 포스코 등과 같은 재벌이 차지하고 있다. 수출의 주체가. 외화 유입이 어떻게 되냐? 한국에 무역 흑자, 이 대기업이 무역을 해서 흑자를 하는 거예요. 버는 거야. 그다음 외국인이 이제 주식을 사는 거지. 투자. 이렇게 해야 이제 외환이 이제 들어오고 외환 보유액이 확보가 되는 거래요.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재벌은 곧 뭐다? 한국의 외화 공급원이다. 재벌이 한국의 외화 공급원이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재벌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외화 공급원인데 재벌이 해체되면 어떻게 된다? 한국은 달러를 벌어들이는 능력을 상실한다.
상실을 한다. 외화 이제 달러 어디서 못 벌어들인다 이 말입니다. 응? 뭐 BTS가 뭐 재벌만큼 벌어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돼. 한국이 자력으로 달러를 조달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붕괴된다. 자력으로 안 된다고. 구조 자체가 붕괴된다고요. 수출이 감소한다. 달러 유입이 감소한다. 신용도가 하락한다. 응? 달러 유입 감소하니까 신용도가 하락하겠지. 외국인 투자자가 이탈되겠지. 아니 저렇게 법을 바꿔가지고 코스피가 5천 됐다 쳐. 그 5천 지수가 한국 동아개미가 했겠어요? 아니잖아. 외국인이 다 돈으로 온 거 아니에요. 외국 돈으로. 그러면 코스피 5천이 됐다 쳐. 좋은 건가? 외국인이 신용도 하락돼가지고 한꺼번에 돈 다 빼버려. 그러면 IMF 오는 겁니다.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를. 기업 채권의 평가 절하된다. 주식 시장이 붕괴된다. IMF랑 똑같은 스토리입니다. 97년인가 8년인가. 국가신용 등급이 하락한다. 한국 국채, 원화, 자산이 매도가 된다. 환율이 폭등한다. IMF가 온다. 똑같은 시나리오입니다. 똑같은 시나리오. 1997년 말이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된다? IMF가 보면 외국에 또 찢어 밝혀지는 겁니다. 한국이 대기업, 말자 배기 기업 다 넘어가는 거예요. 외국에다가. 그리고 어떻게 된다? 외국의 돈의 노예가 된다. 지금도 노예지만 더욱더 노예가 된다. 자, 한국 핵심 기업이 외국에 넘어가면 경영권이 박탈되죠. 3% 압박을 받까. 주도권도 장악되죠. 전리품 수탈. 자, 법으로 경영권 박탈. 3% 룰이랑 집중투표제. 이제 외국계 펀드들이 들어와서 지분을 확대할 거예요. 이제 짜고 이제 지들끼리 소액주주 명분으로 이사를 장악하겠죠. 집중투표제로 막 밀어붙여가지고 짜고 의사결정권을 뺏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정책을 결정할 때 이제 좌지우지하니까 이제 영향력을 수탈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장악이 되면은 그 기업을 기술 이전, 내부 정보 다 빼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 빼냈어. 내부 정보를 하고 기술하고. 그러면 이제 얘는 빈 껍데기예요. 이 기업은 헐값에 매각. 그다음 구조조정 후 주식 팔아갖고 철수하면 돼. 망하기 직전에 아직 이제 막 발표 나기 전에 이 기업 망했다고 주식 팔고 철수하는 거예요. 그게 해지 펀드들이 하는 일이에요. 또는 파산유도. 자, 이렇게 기업이 망하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는 거고. 자, 또 어떻게 되냐? 기술, 인재가 수탈. 한국의 핵심 대기업은 단순히 돈을 버는 기업이 아닙니다. 한국 기술력의 집약체입니다. 한국 기술력 그 자체예요. 근데 예를 들면 뭐 반도체 설계 및 제조 기술, 전기차 배터리, 뭐 원전 방위 산업, 인력 데이터, 산업 노하우까지. 그러면 이 기술력이 집약체인데 이걸 다 빼가면 이제 이 기업 망해도 되지. 이미 다 빼가지고 자기네들 자국이 뭐 미국이든지 중국이든지 거기 기업에 다 이전을 했는데 한국의 삼성 같은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망해도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다 빨아먹고 버리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었어요. 실내로 일본의 도시바, 샤프, 소니 같은 그런 기업. 잘 나갔던 기업들이 입니다. 되게. 근데 쑥 망했죠. 소니야 약간 회복됐지만 자, 위험합니다. 이제 한국 대기업들, 한국 자체도. 그래서 재벌이 해체된 후 한국 핵심 기업이 외국에 넘어가면
이게 뭐냐면 한국 경제 기반의 파괴를 의미한다. IMF가 올 수 있다. 만약에 오면 장기적으로 식민지화 되는 겁니다. 한국이란 나라가. 그게 이제 재벌이 해체된 다음에 그 빈자리를 누가 메꾸냐에 따라 만약에 글로벌리스트든 중공이든 만약에 중공이 차지한다 그러면 이제 중국의 이제 장기 식민지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국 정부는 그들을 따라야 돼. 예, 돈줄을 얘네가 쥐고 있거든. 그래서 국가 자산과 정책 전반이 중공이든지 글로벌리스트든지 뭐 누가 차지할지 모르겠는데 얘네들에 의해 통제된다. 디지털 화폐 도입해라 하면 하는 거고, 백신 계약하라, 뭐 코로나가 온다, 백신 이거 해라 하면 하는 거고, 사법, 언론, 교육 이미 다 장악됐죠. 이미 장악됐는데 더 장악될 것도 없어 이거는. 어쨌든 이 나라가 다시는 자립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기적인 전략이다 라는 말입니다. 재벌 해체, 한국 핵심 기업 외국에 넘어가면 이게 장기 전략인데, 이거를 아까 그 상법 개정이랑 노란봉투법이 이게 되면은 통과되면 이게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은 이번 영상에서는 자, 상법 개정, 노란봉투법, 재벌 해체, 침묵하여 재벌이 와해되고 핵심 기업이 넘어가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